죽음의 소용에서 수감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의미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빼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 내 동료 중에는 비록 난방이 형편없긴 해도 응급 구호실에 있으며 휴지 조각으로 붕대를 만드는 행운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저 119, 104번일 뿐이었다. 대부분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설치했다. 도로 밑에 수도관을 묻으려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굴을 판 적도 있었다. 이렇게 일하고 보수도 받았다. 1944년 성탄절 바로 전에는 특별 쿠폰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 표는 우리를 팔려온 노예처럼 우린 건설회사가 발행한 것이었다. 건설회사는 수용소에 수감자 한 사람당 얼마의 하루치 보수를 주었다. 표 한 장은 50페니히였다. 그 표를 대개 몇 주 모으면 담배 6개비로 바꿀 수 있었다. 가끔 유효기간이 지나서 표를 못 쓰게 될 때도 있었다. 너는 무려 담배 12개비를 바꿀 수 있는 표를 모은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스프 12그릇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스프 12그릇이면 한동안 금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특권은 카포에게만 있었다. 카포는 일주일에 한 번 일정한 양의 담배를 배급받았다. 창고나 작업 등의 감독처럼 위험한 일을 한 사람에게 대가로 담배 몇 개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단 예외가 있다면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동료가 담배를 피우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다. 일단 그 믿음을 잃으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불러오기는 힘들었다. 장말라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다. 수많은 수감자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보면 수용소 생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바로 다음이고, 두 번째 단계는 틀이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때,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다음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충격이다. 어떤 사람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기도 한다. 그 예로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은 1500명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 달렸다. 열차 한 칸에는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거리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얼마나 꽉 찼는지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뿐이었다. 모두들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랐다. 강제 노역이나마 일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슬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로 들어왔는지 몰랐다. 겁먹어 듣던 기적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을 운명에 놓인 불행한 찡꾸머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뒤에 기차가 들컹거리면서 옆 선로로 들어섰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멎었다. 아우슈비츠, 가스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겹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 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 빗속에 어딘지도 모를 목적지를 향해 뻗은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고함과 호루라기 소리가 한 번씩 들려왔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드렁드렁 매달려 있는 교수들을 상상했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이건 괜찮은 편이었다. 그 뒤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여관으로 들어갔다. 고함치는 명령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그 뒤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치고 날카로운 고함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희생자의 마지막 비명 같았다.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했다. 그들의 목에서 크크 소리가 나오는 신 목소리는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제수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은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쓸 줄 알았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주 기괴하게 느껴졌다. 원래 성격이 낙천적인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감정의 평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지푸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훤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 웃기까지 하잖아. 누가 알아? 너도 저 사람들처럼 괜찮은 처지가 될지. 응?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환상. 정신의학에서는 집행유예 망상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 모른다는 망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라 같은 희망에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퉁퉁한 얼굴에 뺨이 불그스려한 그들을 보는 순간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이 수감자 가운데서 특별히 뽑힌 사람임을 몰랐던 것이다. 수년 동안에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접대발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다. 접대 관원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그들의 짐을 처리했다. 귀한 물건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석은 압수했다. 전쟁에 맞받이 몇 년 동안에 아마 아우슈츠는 유럽에서 가장 희한한 곳이었을 것이다. 수용소의 대형 창고는 물론이고 나치 대원들의 손에도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넘쳐났을 테니 말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열차에 국에 넣어져 왔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 그냥 쪼그려 앉을 자리도 없었다. 나흘 동안 받은 양식이라는 5온스 약 140g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열차를 책임지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의 반응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슈넵스라는 술을 사는데 거의 다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내기 위해서 슈넵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 수력의 슈넵스가 왜 필요한지는 안다. 그런 상황에서 술로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수용소 안의 사람 중에는 나치 대원에게 무제한으로 술을 얻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가스지나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자 노릇을 하다가 곧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넘겨주고 자기도 똑같은 희생자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다. 같이 열차를 타고 온 사람들 거의 모두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 건너앞에 펼쳐질 장면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는 짐을 모두 열차 안에 두고 내린 다음에 두 줄로 서르는 명령을 받았다. 신일의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용감하게도 빵 봉지를 외투 속에 감추고 있었다. 내 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장교 앞을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빵 봉지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엄청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최소한 주먹을 날려서 나를 쓰러뜨리겠지. 경험으로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장교가 가까워져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빵 봉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손가락. 드디어 장녀와 마주 보고 섰다. 장녀는 마른 체격이 키가 크고 군복이 꽤 잘 어울렸다. 그 말쑥함과 달리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는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히 편안한 표정을 지었고 오늘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가르쳤다. 하지만 손가락 왼쪽은 오른쪽을, 대개는 왼쪽이지만 가리키는 행동에 어떤 무서움이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 내게 기숙말로 오른쪽은 작업 실행이고 왼쪽은 병등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행이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어디로 갈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앞으로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가운데 첫 번째일 뿐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봉지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지만은 똑바로 거리려고 노력했다. 진위대원이 그걸 보고는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놨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오늘 손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 이어 손가락의 움직임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가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여기서 곧바로 가스실로 갔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가스실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비누를 한 조각씩 받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글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실려온 사람 가운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었어야 진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먼저 와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피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예. 내가 대답해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예요. 그거 말했다. 어디요? 그가 손가락 들어서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 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벌거벗은 몸뚱이뿐. 이야기를 다시 뒤로 돌려보자. 여기에 도착한 날 새벽부터 수용소에서 첫 밤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길고 긴 심리적인 단계를 거쳤다. 장년된 총을 가진 나치 대원들은 우리를 기차역에서부터 뛰게 했다. 우리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지나서 수용소를 가로질러 목욕실까지 뛰어갔다. 첫 번째 선별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우리에게 정말로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집행유예가 될 거라는 환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치 대원들도 우리를 잘 대해주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찾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그걸 달라고 친절하게 말하는 거였다. 그래도 나는 생각했다. 어차피 가진 건 다 내어야 하잖아. 저렇게 좋은 사람에 대해 시기를 가질 수도 있지. 언젠가는 보답으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가축 우리 같은 방에서 기다렸다. 소득실로 가기 전에 기다리는 방이었다. 나치 대원이 어딘이 담요를 펼쳤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시계, 보석들을 거기로 모두 던졌다. 결혼 반지나 매달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건 가지고 있어도 되냐고 묻는 순간 순진한 사람도 있었다. 일하러 왔던 고촌 수감자 이 말을 듣고는 웃었다. 가진 건 모두 압수라는 걸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어느 고촌 수감자에게 나도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에게 살며시 다가와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원고 뭉치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보세요. 이건 과학적 원고입니다. 뭐라고 하실지 잘 알아요.
목숨을 건 것만도 다행이라는 것을 알아요. 더 이상 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원고를 지켜야 해요. 일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이해하세요? 그렇다. 그는 이해하는 듯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 얼굴에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빛을 띠더니 점점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 웃음은 경멸과 비웃음으로 다시 바뀌었고 한마디 내뱉었다. 앞으로 수용소에서 늘 듣게 될 단어였다. 피를 먹을 놈. 그 순간 진실의 실체를 보았다. 그리고 심리적인 반응의 제1단계를 특정짓는 감정, 다시 말해서 충격을 경험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 전부를 빼앗겼다.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동료가 일어났다. 창경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서 무력하게 수근거렸다. 다시 목신 듯한 고함이 들렸다. 우리는 주먹으로 얻어맞으며 목욕탕 대기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던 낯이 대원 앞으로 모였다. 곧이어서 그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2분을 주겠다. 내 시기로 시간을 잴 것이다. 2분 동안 입고 있는 옷을 모조리 벗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과 함께 자기 자리에 내려놓도록 신발과 머리띠, 멜빵과 탈장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벗는다. 자, 시작.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옷을 벗었다. 초조해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복과 허리띠, 구두끈을 잡아당기는 손이 서툴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으로 채찍 소리가 들렸다. 가죽 채찍이 벌거벗은 몸뚱이를 사정없이 때렸다. 이어서 우리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모조리 깎았다. 그런 다음에 샤워를 하려고 다시 줄을 섰다. 서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샤워기에 진짜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샤워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에 벌겋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벌거벗은 몸뚱이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였다. 털 한 오락이라도 남아있지 않았다. 갖고 있는 그러고는 글자 그대로 나라는 벌거벗은 실존뿐이었다. 그동안 이 삶과 지금을 연결시키는 것은 남은 물건이 과연 있을까? 나에게 남은 것은 안전과 벨트가 전부였다. 나중에는 벨트마저도 빵 한 조각과 바꿔 먹고 말았다. 탈장대를 두른 사람에게 다시 작은 동료가 일어났다. 그날 저녁 임시막사에 고참이 찾아와 경고했다. 탈장대 속에 돈이나 기금속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을 자기가 직접 대들보에 매달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대들보를 가리키며 수용소 규칙을 따라서 자기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발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았다. 물론 자기 신발은 신어도 된다고는 했다. 하지만 신기 편하고 좋은 신발은 의리에 빼앗겼고 대신에 발이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했다. 진짜로 곤욕을 치른 것은 대기실에서 고참의 친절한 충고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다. 고참이 신기된 대로 그들은 부츠 윗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칼자국을 없애려고 자른 것을 비누로 문질렀다. 나치 대원들은 그들이 마치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런 짓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두 조그만 옆방으로 들어가야 했다. 잠시 뒤 채찍끝 흐르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아주 오랜 시간 이어졌다. 이런 일을 당하면 환상은 하나 둘씩 차례로 무너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아무런 유머 감각이 생겼다. 우스꽝스럽게 벗겨진 몸뚱이 말고는 이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를 재밌게 해주려고 그야말로 안간히 힘을 썼다. 어쨌든 샤워기에 정말로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위기 속에서 찾아온 궁금증. 이런 이상한 유머 말고도 우리를 사로잡는 또 다른 감각이 있었다. 바로 궁금증이었다. 이전에도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궁금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산을 오르다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순간 가장 먼저 궁금증이 생긴 것이다.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머리뼈가 박살나 버리는 걸까? 다치게 된다면 어느 어디일까? 냉정할 정도의 궁금증이 어우시부치에서 뚜렷하게 찾아왔다. 주변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아서
어떤 일을 객관적으로 보게 했다. 소용서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쌀쌀해진 늦가을 샤워를 하고는 물이 마르지 않은 채 밖에 서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다. 며칠 궁금증으로 놀라운 밖이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강하다는 거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한다.